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강의는 충북대학교 컴퓨팅 사고력 기르기 워크북 교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교실 수업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참여활동 부분이 일부 제외된 이론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강좌명은 컴퓨팅 사고력 기르기입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너나 할 것 없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배우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래서 늘 배우고 그리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 살고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교육의 목표가 컴퓨팅 사고력을 가진 장애융합 인재 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컴퓨팅 사고력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현실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과정이 컴퓨팅 사고력이 아닐까 합니다. 이 강좌의 목적도 여러분에게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이해하고 그리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은 여러 파트로 나누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의 제목은 컴퓨팅 사고력이란입니다. 1장에서도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컴퓨팅 사고,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해서요. 컴퓨팅 사고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시작이 됩니다. 학습 목표로는 산업혁명의 발전 단계의 이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더 나아가 컴퓨팅 사고력의 등장 배경과 필요성을 이해한다. 다음은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정의와 그에 따른 핵심 요소들을 지네두잉, 구글, CSTA 등을 기준으로 파악한다. 컴퓨팅 사고력이 가지는 중요 측면을 알아본다입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컴퓨팅 사고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력의 핵심 요소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이란 이렇게 되었는데요. 독일 철학자 헤겔이라는 분이 양질 전환 법칙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그 내용은 일정 수준의 양적 변화가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 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그러한 개념인데요. 대표적인 게 연주, 그죠? 그리고 또 운동 있죠. 보면은 연주와 운동은 매일같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실력이 조금씩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연주나 운동을 보면 연습만이 완벽에 이른다라고 할 말이 있듯이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저 열심히 하다 보면 훌륭한 연주도 할 수 있고 멋진 포즈도 이렇게 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독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적 능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독서 방법은 뭐예요? 많이 읽는 것, 다독밖에 없죠. 네. 그리고 내부 에너지가 축적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폭발하며 이것과 전혀 다른 환경 또는 성질을 창출하게 되는데요. 그게 보면은 끓는 물이 있죠.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동안은 계속 뭘로 있어요? 물이 액체로 있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수증기에서 기체로 바뀌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양질의 전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사회에서도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요. 이를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산업혁명 하면은 무언가 급격히 변화되는 그러한 느낌이 강한데요. 이를테면 정권이 붕괴된다거나 왕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엄청난 기계나 발명품이 등장한다거나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모두 갑작스러운 변화라기보다는 100여 년 동안 이어온 산업활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4차 산업은 이제 시작되는 신생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산업혁명과 같은 경우 어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재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업혁명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문명이 탄생을 했다고 하고 이를 우리는 농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 기계혁명이라고 하고요. 중규기관 기반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이로 인해서 공장의 노동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던 분들이 다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그죠? 공장의 노동자가 되죠.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전기에너지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콤비아죠. 전기에너지에 의해서 자동화가 그죠? 발전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물건값은 떨어지고 사람들의 수익은 늘어났지만 이로 인해서 공급의 과잉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미국의 대공황이 발생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이때는 공장에 그죠 전기 또는 공장 기계 기술자라고 하는 직군이 생기죠.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혁명이라고도 하고요. 이때는 전문가라고 하는 직군이 생기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임금은 낮고 이쪽으로 갔을 때 임금은 높고 노동시간은 그죠? 일로 갈수록 줄고 여기 노동시간은 높아지죠. 그래서 그 선진국의 그 많은 그 기업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임금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싼 제3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선진국의 일자리가 줄게 되는 결과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이렇게 그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게 되죠. 이를 우리는 2차 정보혁명이라고 하고 21세기 초반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I 기술, 그죠? 소프트웨어에서의 지능과 그리고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와 같은 정보들 이 두 개를 합쳐져서 지능 정보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렇게 지능정보 기술이 국가 산업의 흥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 WEF에서는요.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고 하는 주제로 포럼을 열게 되는데요. 이때 기술혁명이 우리 삶과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목표는 기술의 융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물리, 그 다음에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고 이러한 기술 융합으로 인해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는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그리고 무인자동차, 3D 프린팅, 나노와 바이오 공학 등이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2025년을 다음과 같이 예측을 했습니다. 인구의 10%가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의류를 입고 스마트 글라스를 착용을 하고요. 1조 개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고 미국 최초의 로봇 약사가 등장을 하고 3D 프린터로 제작된 간이 최초로 인식이 되고요. 미국을 도로를 달리는 차 중에 10%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것이고요. 인공지능이 기업 감사의 30%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용 기기 50% 이상이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혹시 여러분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나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그죠? 커피포트가 아침에 일어나면 막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주전자도 말을 하고 토스터기도 말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는 전자제품이 없는 데서 살고 싶어 라고 그죠? 말을 하죠. 이런 세상이 정말로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가용보다는 카쉐어링을 이용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요. 타다가 생각이 나네요. 그죠? 타다가 이게 카쉐어링이죠. 이런 추세로 갈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다음은
5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에 신호등이 없는 스마트 시티가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기존 그 세력들을 가지고 있던 기득권, 그 기득권 세력들이 권리를 내세우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레드 플래그 법이 있는데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으로 인해 공산품의 생산력이 증대되고 기술 발전도 무지 빠르게 진보되고 있는데 그때 1980년 자동차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마차업계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규제해달라고 청원을 하게 되고요. 그 정치인들은 국가 이익보다는 표심에 따라서 그 청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레드 플래그라고 하는 법을 만들게 되죠. 이 법은요, 자동차 한 대에 3명의 운전사가 필요합니다. 그중 한 사람은 붉은 깃발을 갖고 마차로 자동차 앞에 선도하면서 달려가는 거고요. 또 한 사람은 자동차 옆에 같이 뛰고 나란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의 최고 속도는 시속 6.4km고 최저는 3.2km라고 합니다. 반면 사람이 걷는 속도가 4.4km라고 합니다. 그러니 뭐예요?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낮에, 그죠? 걷는 낮에 달리는 속도가 더 늦다고 볼 수 있죠. 밤에는 좀 더 빨리 달릴 수 있겠죠. 사람이 없을 때는. 근데 이때는 촛불이나 가스불을 달고 운행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 경계를 지날 때, 그러니까 도시와 도시를 넘나들 때는 별도의 도로세를 추가해서 내야 했다고 합니다. 이는 마차업계의 생존권을 지켜준 법이 영국의 자동차 산업에 너무 큰 리스크를 발생하게 했죠. 이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이 독일로 넘어가고 독일이 더 발전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데요. 과연 이 기득권이라는 것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죠. 여러분도 이거를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21세기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컴퓨터 활용은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기 위한 기본 소양이라고 되어 있죠. 컴퓨터 과학자들이 전유물이 아닌 일반인들도 컴퓨터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디지털 시대의 미래의 인재의 역량은 우리 생활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해하고, 그죠?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반복적 사고 과정, 즉 컴퓨팅 사고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요, 컴퓨팅 사고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이 내용은 그 자료로 여기 있죠, 아래 링크를 따라가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컴퓨팅 사고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시모 페퍼트 교수님은 1980년, 1996년 컴퓨팅 사고력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수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이자 그리고 교육자이기도 한데요. 로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기도 하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큰 공헌을 하신 그러한 이력을 가진 분이시기도 합니다. 다음은 지넷 윙이라는 분이 2006년 ACM 논문지에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그러한 용어들이, 그러니까 개념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논문에서는 컴퓨터적으로 사고하는 기술이 단지 컴퓨터 과학자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읽기, 쓰기, 세마기와 같은 근본적인 기술이 되었다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또한 컴퓨터적 아이디어를 다른 학문 분야와 통합하는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넷 윙 그룹의 2016년 컴퓨팅 사고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정보 처리 기계나 사람이 문제의 해법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도록 문제와 해법을 정형화하는 사고 과정을 우리는 컴퓨팅 사고라고 지넷 윙 그룹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크이 백과에서는 컴퓨터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답을 기술하는 것을 포함한 사고 과정 일체를 그 컴퓨팅 사고라고 하고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컴퓨팅 시스템의 역량을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적 사고 능력을 컴퓨팅 사고라고 했습니다. 구글에서는 컴퓨팅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 과정이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결과물을 돌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영국의 CAS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두 단계로 구성이 된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생각 단계.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사용하는 단계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컴퓨팅 사고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 사고에 대한 정의가 아주 다양했죠. 그리고 그 주체마다 핵심 요소를 서로 다르게 규정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핵심 요소가 다음과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앱스트랙션이라고 해서요. 여기 보면은 우리 사람 몸을 전체를 그리지 않고 그죠? 머리, 몸통, 팔, 다리를 그려놓으면은 이렇게 추상화, 그죠? 앱스트랙 해서 만들어 놓으면 얘가 사람이라는 거를 여러분은 인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원탑, 그죠?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얘는 온천 또는 목욕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건물 위에다가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위에 이렇게 그죠? 열십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병원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병원 건물이라는 걸, 그죠? 이걸 추상화해요. 불필요한 거는 다 없애고 꼭 필요한 요소만 남겨서 그 기능을 더 부각시키는 거. 그걸 추상화라고 하고요. 자동화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건 컴퓨터가, 그죠? 컴퓨터에서 이게 가장 큰 메리트죠. 자동화하는 것이. 그 다음에 문제 분해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어서 해결하는 그런 거고요.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타내는 작은 문제, 큰 문제를 작은 문제, 여러 개의 작은 문제를 나타낼 때 규칙이라든가 유사성, 아니면 추이 같은 것들을 패턴으로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문제의 절차를 정형해 놓은 거죠.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컴퓨팅 사고의 핵심 요소들은 각 챕터별로 하나씩 나누어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컴퓨팅 사고의 핵심 요소들을 주체별로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 사항으로 쭉 읽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컴퓨팅 사고력 핵심 요소 몇 가지에 대한 사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상화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세하고 덜 중요한 사항을 제거함으로써 문제나 상황에 중요한 요소만 남기는 거죠. 추출하는 거고요. 해결하는 문제에 존재하는 부수적인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정의가 되고요. 추상을 통해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도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비행기의 추상화, 비행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색깔, 흰색에 붉은색이고, 그죠? 여기 창문도 있고, 여기 보니까 랜딩하기 위해서 바퀴도 있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색깔과 모양이 다 틀려요. 그죠? 비행기가. 하지만 비행기를 어떻게 추상했어요? 몸체가 있고, 앞날개와 꼬리 날개만 표시해도 얘는 비행기인 줄 알죠? 그래서 비행기라고 추상을 해놓은 거죠. 자동차를 보면은 자동차 색상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바퀴에 살도 있고, 여기 사이드 밀러도 있고, 그죠? 여기 아마도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핸들도 있을 테고, 엑셀도 있고 하는데, 요거를 쭉 해가지고 바퀴와 몸체와 이렇게 유리창으로 추상화를 하면, 누가 봐도 얘를 자동차라고, 그죠?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서
그죠? 중요한 요소만 남겨놓고 그거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인식하게끔 하는 게 추상화입니다. 다음은 분해인데요. 분해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다들 이렇게 하죠. 큰 문제를 작은 문제를 나눠서 그 작은 문제를 그저 다시 조합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서 보면 하나의 큰 문제나 절차, 데이터 모음, 상한 조건들을 다루기 쉬운 작은 단위로 나누는 과정을 우리는 분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례로 아파트 단지의 재활용 물품 수집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저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때 일들을 그죠? 어떤 이렇게 작은 문제들을 쫙 나누는 거죠. 프로그램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그죠? 어떤 아파트에 어떤 사람들을 주체로 할 것인가? 재활용 물품을 어떤 종류를 재활용 물품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재활용 물품을 모으는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완료한 후 수익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재활용 수거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프로그램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일들을 잘게 나눈 거죠. 이거를 적절한 순서로 작은 일을 해결해서 순서를 엮어버리면은 이 아파트 단지 내의 재활용 물품 수집 프로그램 업무가 해결이 되겠죠. 다음은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 승객들의 노선별 분리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 보면은 버스가 있고 이게 한 줄 서기를 했다면 누군가는 왜요? 앞에 7명이 버스를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를 노선별로 나누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2사람만 기다려도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재수 없었으면 8사람인데 그죠? 8번째인데 두 번 만에 이제 버스를 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을 간단하게 그리고 손쉽게 그리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끔 일을 분해하는 거죠. 단순하게. 다음은 그 컴퓨팅 사고력의 핵심 요소 중에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나 문제 내에 있는 그죠? 반복적인 형태, 추세, 규칙성을 도출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복잡한 문제를 여러 개의 작은 문제를 나누다 보면은 작은 문제들 간에 존재하는 패턴, 그죠? 규칙 또는 유사성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그릴 때 보면 전조등, 몸체, 바퀴, 핸들, 그 다음에 문, 색깔, 바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릴 때 패턴에서 모든 차는 바퀴가 있죠. 그 다음에 몸체가 있고 유리창이 있다 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 규칙성을 찾아가겠죠. 보면 집을 짓기에 필요한 해결해야 할 문제들하고 되어 있죠. 그건 뭐예요? 맨 밑에 바닥에 그죠? 기초 공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벽면이 올라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패턴을 찾죠. 모든 집은 다 마찬가지죠. 다음은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동작들의 집합, 유한한 단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작들의 집합. 알고리즘은 추상화, 분해, 패턴 과정, 그죠? 패턴 확인 과정을 걸쳐 정형화되고 단순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여행 계획 수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작업들을, 그죠? 여행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게, 그죠? 나눴어요, 작업을. 뭐로? 동반자 결정, 여행 일정 결정, 여행지 결정, 여행 경비 결정, 교통편 결정, 숙박비 결정이라고 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분해해서 그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한 거죠. 그리고 여기 안에 또다시 이제 더 세세한 일로 이제 나눠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일로, 그죠? 작업으로 나눠서 순서로 이렇게 엮는 것도 알고리즘의 하나의 방법이고요. 분해에 해당되죠. 다음은 사례 2로 궁중 떡볶이 만들기라고 보니까는 크게 일을 나눴죠. 준비하기와 조리 방법. 준비하기에 그죠? 여기 보니까 쇠고기를 양념에 재워둔다. 버섯과 야채를 먹기 좋게 크기로 썬다. 가래떡은 참기름, 소금으로 간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절차죠. 그리고 조리 방법은 프라이팬 쇠고기를 2분간 살짝 볶는다. 떡볶이와 버섯과 떡을 넣은 후 야채를 넣고 뚜껑을 닫는다. 작은 불로 6분 정도 둔다. 김이 나면 뚜껑을 열고 간장, 후추, 다진 마늘, 참기름, 깨소금을 간을 한다. 그리고 맛있게 먹는다. 절차를 쓴 거예요. 그죠? 어떤 행위에 대해서. 컴퓨팅 사고력을 왜 배워야 하나? 네. 우리는 지금 직장이나 아니면 학교, 집안에서 보면은 데스크탑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많은 집에서, 그죠? 무엇보다 이렇게 보면은 모바일로, 그죠? 노트북이라든가 태블릿, 스마트폰을 또 개개인이 또 하나씩 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기기 안에는 음악, 문자, 엔터테인먼트, 지도, 뉴스, 게임, 쇼핑, 교육, 도서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율자동차, 자율비행, 전력 공급관리, 가전기기, 로봇 내에도 다 소프트웨어가 있죠. 또한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죠. 이것은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사물들이. 그리고 서로 작용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보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정보 처리 및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 컴퓨터로 아니면은 소프트웨어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런데 컴퓨팅 사고 능력이 없다면 새로운 발견 또는 발전이 거의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베이스가 되는 것은 컴퓨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컴퓨팅 사고력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인문사의 분야와 컴퓨팅 사고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류의 역할과 표상을 이해하는 방법인 인문학과 지능정보기술이 얽혀 있는데요. 이는 지능정보기술이 단순히 반복 작업을 위한 좋은 도구를 넘어서 연구와 표현의 방법의 한계를 확장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로봇이 그죠? AI가 글도 쓰죠. 기사도 쓰고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 풍의 소설도 쓰고 합니다. 또한 사회학자들은 실제 환경의 인구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어디서 해요? 소셜 네트워크가 그죠? 연구되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문 사회에서도 그 컴퓨팅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되겠죠. 다음은 예술 분야와 컴퓨팅 사고력입니다. 지능정보기술은 학과에게 새로운 캠퍼스를 제공을 하고요. 작곡가에게는 오케스트라를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형태의 그죠? 창작 활동을 가능하게 하죠. AI가 재현한 그림을 보면은 렘브란트 작품을 여러 개 그죠? 입력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딥러닝을 통해서 그림의 특징을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백인 남자에게 이렇게 하얀 옷과 그 다음에 그 모자를 쓴 남성을 그리도록 하면은 AI가 이렇게 재현을 했다는 거죠. 딱 봐도 어디도 보기에는 렘브란트가 그죠? 그린 그림 같기도 하죠. 다음은 이거는 반고흐 그림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글 딥러닝 기술로 빈센트 반 고흐풍의 그림들을 학습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주면은 얘가 이렇게 그림을 반고흐 화풍으로 그림을 그려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은 디지털 시대의 기본 소양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를 인식하고 그리고 어떤 도구나 아니면 내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죠.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는 문제 해결 능력,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인식은 사람이 해요. 그리고 이때 문제 해결할 때 컴퓨터 관련 지식을 포함시키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문제 해결과 절차, 과정을 경험하는 거를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그러한 연습을 무단히 하게 되면 여러분도
디지털 시대의 기본 소양을 갖춘 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퀴즈 문제네요. 앞에 배운 내용을 상기하면서 이 퀴즈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